누군가는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며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1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반면 어떤 이는 고깃집 3곳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해 하루 몇 시간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본주의에 치트키가 있다면 바로 레버리지일지도 모릅니다. 레버리지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또 20%의 근로자가 회사 전체의 주요 프로젝트를 대부분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법칙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대부분의 이익과 성과가 소수에게 나와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80대 20을 모두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느 부분을 놓아둘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레버리지 개념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흔히 레버리지를 대출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살 때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레버리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요. 이 책이나 다양한 자료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성장 속도를 높이는 도구로서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레버리지는 여러 톱니바퀴를 서로 물려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작은 톱니바퀴라도 옆에 있는 더 큰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면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힘만으로 일하려고 하기보다 주변의 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돈까지 줘가면서 고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한정된 시간을 더 높은 효율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리를 매우 잘한다 해도 청소 같은 다른 업무까지 혼자 하려면 하루가 부족해집니다.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요리에만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시너지를 더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개념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일을 타인에게 맡겼을 때 결과물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관점에서 보면 아주 뛰어난 재능이라 해도 그 일 자체가 내 핵심 성과에 반드시 필요한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 예시가 자주 회자되곤 합니다. 그가 축구뿐 아니라 청소도 남들보다 훨씬 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청소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정작 축구와 경기 준비에 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만약 그가 축구를 통해 더 크고 가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자신의 청소 능력을 잠시 접어두고 전문 청소 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레버리지의 참된 어려움은 내가 잘하는 일까지도 과감히 내려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자유와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때 자기 확신이 부족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레버리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A와 B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각각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설령 A가 B보다 모든 일을 조금씩 더 잘한다고 해도 A가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몰입하고 나머지를 B에게 맡기는 편이 결국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남이 나보다 못한다 해도 그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 전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핵심 역량, 즉 놓치지 말아야 할 20%를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직접 해내야 능력이 늘 거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소한 일까지 전부 떠맡고 때로는 밤낮 없이 일하는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돈이 되는 분야나 자기 재능이 발휘되어야 할 핵심 분야에 쏟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레버리지는 이런 함정을 깨뜨립니다. 나 혼자서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힘을 빌려 내가 진짜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상당히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고유한 재능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내 능력이 낮은 분야나 아니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은 말 그대로 불필요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멍하니 SNS만 보다가 끝난 오후 한나절은 낭비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휴식의 가치도 있을 수 있으나 아무런 의도 없이 의미 없이 흘렀다면 분명 낭비가 맞다고 느끼게 됩니다. 소비된 시간은 당장 급여나 대가를 얻었으나 그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쌓이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급을 받고 단순 노동을 하는 순간에는 돈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마무리된 뒤 미래에 추가로 얻을 만한 이익이 따로 없다면 그것은 소비된 시간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소비된 시간을 줄이고 투자된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여유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투자된 시간은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미래에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 혹은 창작 활동을 위해 실험해보는 과정이 그런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당장의 수입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나 지식이 생긴다면 이는 훗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비된 시간에 중독된 채로 살아갑니다. 매달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면 당장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만 그 시간이 나중에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레버리지를 사용해 투자된 시간을 늘리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자유로워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매일 정해진 패턴으로 반복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때 곁에 있는 친구나 파트너 혹은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서 이전에 혼자 수행하던 일을 분담하고 외주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드니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 자신이 온전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맡기기만 하면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직접 겪으며 역량을 넓혀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다만 레버리지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분업이나 위임은 무조건 편한 길만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찾고 그 외의 일은 타인의 능력과 교환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도무지 실력을 늘리고 싶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길게 봤을 때 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면 시간을 들여 배우고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핵심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살 수 없고 하루는 24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결국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무작정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표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체력만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의 핵심 가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핵심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직접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그 이외의 업무나 시간 낭비 요소는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누군가는 예술적 성취가 가장 중요해서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외부 전문가나 서비스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레버리지를 생각할 때는 먼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과거 경험이나 자료를 꺼내놓고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웠으며 또 어떤 일을 할 때 성과가 가장 컸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매일매일 적는 일기나 다이어리 혹은 SNS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만의 80대 20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몰입할 때 가장 결과가 좋았고 어디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지만 보람이나 성과가 크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80대 20 법칙에 따르면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왔던 활동 중 일부는 생각보다 결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쉽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낯선 시도보다 익숙함을 유지하는 편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변화의 열쇠.
즉 새로운 틀로 뛰어드는 용기가 레버리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 쓸데없는 말다툼에 에너지를 쏟고 별로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들까지 끌어안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80대 20 법칙을 다시 떠올려보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 좋습니다. 그 답을 찾았을 때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 레버리지 전략이 너무 냉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따지다 보면 인간미가 사라져버릴 거라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 또한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여전히 인간적인 면과 결합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레버리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결코 혼자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팀원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공통 목표에 기여한다면 나 혼자 해내기 어려운 지점까지 도달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 타인을 활용한다는 표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평적인 파트너십도 레버리지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시간이 곧 자원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나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은 결국 시간 대비 효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어떤 기업은 80대 20 법칙을 활용하여 어떤 제품이 주로 매출을 올리는지, 어떤 고객이 주로 가게를 찾아주는지 파악해서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 급여를 받고 일과를 마치면 퇴근 후에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이때 80대 20 법칙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효율이 아니라 취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지 탐색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할 때 연주에 집중하는 것과 악기에 대한 이론 공부 중 어느 쪽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만족감이 큰지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면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찾고도 주변의 잔일이나 부담스러운 일에 사로잡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을 제외한 여타의 영역을 과감히 분리하는 결단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여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므로 그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나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다 보면 내 역량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소한 부분들은 누군가에게 맡겨진 채 돌아갑니다.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던 범위까지 프로젝트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자본이나 인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려 한다면 재정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잔뜩 끌어다 사업을 벌였는데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부담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레버리지를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성장 속도를 높이려면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 목표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명히 알고 있어야 레버리지 전략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빚을 내기 싫다고 결심했는데 레버리지가 대출을 동반한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럼 다른 형태로 타인의 도움을 구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의의는 효율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자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마치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효율과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교환하는 형태의 삶에서 한 단계 벗어나려면 레버리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재능이나 관심사를 잘 살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발휘되려면 내게 핵심이 아닌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직접 못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역부터 맡기는 편이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꽤 잘하는 일이라 해도 만약 그 일이 내 궁극적인 목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전체 결과가 망치면 어떡하나, 혹은 그 사람이 내 몫까지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가 말하는 핵심은 타인이 해주는 60에서 70% 결과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는 원숭이와 바나나 이야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원숭이가 구멍 안에 있는 바나나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손이 빠지지 않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바나나를 놓아야 손을 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 잡히고 맙니다. 내 손에 든 작은 성과나 익숙한 일들을 계속 쥐고 있으면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비유가 레버리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 이야기가 너무 성과주의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그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효율과 성장만 외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나 감정적 만족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균형 감각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누군가는 일과 관계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삶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그 사람에게 80대 20 법칙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치유의 20%가 내 일상 행복의 80%를 책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법칙과 레버리지 사고는 결코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더 집중하고 싶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효율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고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 되고 돈이 더 큰 돈을 부르는 구조가 자본주의입니다. 그 흐름을 남용하면 자칫 삶의 여유나 건강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라고요. 80대 20 법칙을 이용하되 자신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20%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 비효율적이어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활동이라면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좋아하는 음악 감상, 쉬는 날의 산책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자체로는 돈이 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내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일이라면 삶에 꼭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역시 무조건 확장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과도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남에게 맡기기만 하고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함께 일하는 이들이 곧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역량 자체가 약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몰고 가지 않고 적절히 분업의 이점을 살린다면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고 그 정답 없는 길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가치를 찾습니다. 80대 20 법칙을 알아도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몇 배로 늘려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 있는지 때로는 돌아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예시를 들어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붙어 모든 일을 해주기보다 일부 시간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고 부모가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번 돈으로 아이의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거나 함께할 때 더 큰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직접 아이를 돌보는 과정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레버리지와 80대 20 법칙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치관과 상황에 맞춰서 이 원리들을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을 조정하는 유연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을 투자해 돈이나 성취를 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의 예시로 농부와 어부 이야기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농부가 어부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어부보다 고기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서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농부가 주로 농사에 집중하고 어부가 주로 고기를 잡아 교환한다면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면 더 풍요로운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지 업무 현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같은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공동체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협업을 통해 멋진 책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림도 글도 어중간하게 하려고 하면 결과가 미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길 부분은 맡기고 내 재능을 최대치로 살리는 방식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보와 기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더욱 바쁜 일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행동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시각도 종종 언급됩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숫자와 효율로 재단하면 인간다움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80대 20 법칙을 과도하게 믿다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80% 가능성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확실히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는 다르므로 모든 것이 계산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그 균형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몸담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나 즐거움이 없다면 과감히 80% 영역을 조정하거나 아예 버리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영역을 정리하고 그 여유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진정 잘하거나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식으로 전환하면 그 덕분에 나만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점차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을 담아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더하기에 앞서 먼저 불필요한 것을 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입니다.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는 그 불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 뒤에 핵심이 되는 20%를 선택해 집중한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처음부터 이 원리를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맡겨버린 일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2배의 수고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쏟고 나머지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습관이 길러지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연습과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을 통해 비로소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를 안다고 해서 바로 인생이 마법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심코 지나치던 부분에서 내가 굳이 붙잡고 있던 비효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말마다 전업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평일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분업을 시도합니다. 다른 이는 자녀를 전문 돌봄 기관에 맡기고 자신은 회사 일에 집중해 더 큰 수입을 올려 간접적으로 아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런지는 각자 처한 환경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대출이라는 형태의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시도합니다. 또 다른 이는 꾸준히 저축해서 예금 이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아예 스타트업에 투자해 지분을 얻습니다. 모두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한 가지 예시이며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내가 어디까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어떤 방향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앞두고 망설여지는 이유는 사람은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버리면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 학습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전략을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레버리지를 확대하기보다는 시도가 현명합니다. 이처럼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은 차원에서 재조정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한번 그 틀을 접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더 큰 자유와 성취를 맛보는 순간 그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 인생에서 지극히 비효율적인 20%가 도무지 제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역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듯 누구도 완벽하게 나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려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20%에 쏟을 힘이 줄어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더 나은 균형과 선택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이 오면 80대 20 법칙을 다시 꺼내어 어느 곳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가벼이 흘려보낼 부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을 바꿔놓으려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재배치해 주거나 상황에 따라 담당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걸 나 혼자 떠안으면서 고치려고 하면 나 스스로도 지치고 상대방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결국 레버리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배움과 성장이란 끊임없는 시도와 포기를 통해 얻어집니다. 그 포기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잘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을 통해 더 크게 뻗어나갈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 원리가 꼭 돈이나 성공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영역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부분을 남에게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도 자체가 창조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곁길로 살짝 빠져서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사업 아이템을 기획할 때도 레버리지 사고는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중간에 포기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이미 잘 정리된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두는 식으로 분업을 하면 훨씬 빠르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80대 20 법칙은 거창한 이름과 달리 실생활에서 아주 자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살펴봐도 자주 입는 20% 옷이 옷장 전체의 80%를 대신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주로 먹는 식재료는 몇 가지에 불과한데 뒤쪽에는 손도 안 대는 재료들이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도 8대2 위 구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꼭 복잡한 경제 용어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을 내 인생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는지 혹은 내게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해야 한다고요. 그 디자인의 도구 중 하나로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어도 작은 부분부터 시도해보면 하나씩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잘한 일에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내던 습관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영역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변화입니다. 비록 모두가 이 방법을 똑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다양하고 효율보다는 편안함이나 익숙함을 선택하는 이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고 어떤 이는 일보다 취미생활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의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무심코 습관에 이끌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비효율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동시에 그 비효율을 줄이려는 의지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에 자꾸 달라붙으면 결국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이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과정을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선 하루를 시간 단위로 기록해보는 습관부터 시작해볼 만합니다. 오전에 뭘 했는지, 오후에는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저녁에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지 혹은 성과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그런 다음 어느 부분이 없어도 되는지, 어느 부분을 더 키워야 하는지 살펴보면 의외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서서히 내가 집중해야 할 20%가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 20%를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다 보면 자연스레 더 큰 성과가 생길 수도 있고 삶의 활력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했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소중한 20%를 자꾸 희석시키는 일이나 관계가 있다면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거나 공동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은 각자에게 달려있지만 어쨌든 이 법칙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줄이거나 넘길 수 있는가? 생각보다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연히 뭔가를 포기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쥐고 놓지 못해 결국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나나가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더 중요한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답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한 답입니다. 그 선택을 하기 전에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충분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해보면 의외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봤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가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결정할 자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 자유를 활용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게 몰입해보는 것이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가 전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위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영역부터 남에게 맡기거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더 길게 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본다고 느끼거나 불안하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레버리지의 묘미를 맛본 뒤에는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80대 20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 원리를 맹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체감해보면 의외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일상의 사소한 습관, 지출 패턴, 인간관계 등을 떠올려보면 정작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거나 성과를 높여주는 건 소수의 요인일 때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했을까요? 집안일의 일정 부분을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는 그 배분을 조금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될 무언가를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싶은 가치를 한층 공고히 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놓고 떠나야 한다고요. 삶의 끝에 이르면 쌓아둔 재물이나 미련조차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80대 20 법칙은 내가 소중히 할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버리지는 그 발견한 것을 좀 더 크게 꽃피우는 도구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무작정 달리는 열정이 아니라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아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 통찰이 생기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그 변화가 체감될 때 묘한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더 풍부한 결과가 나오고 내게 진짜 소중한 부분이 더 선명해집니다. 앞서 말했듯 결코 이 원리가 전부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타인과의 갈등, 예기치 못한 질병, 각종 우연한 사건들은 레버리지나 80대 20 법칙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삶을 훨씬 다르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잡초를 모두 뽑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는데 뜻밖의 해충이나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을 아예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잘 키워낼 방안을 찾는 쪽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정원은 이전과 다른 풍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도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다음 단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핵심은 시도와 반복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만의 속도와 방식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는 다방면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많은 분야를 동시에 붙들면 하나도 제대로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어느 선에서 균형을 찾을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자원과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태도가 이 인생의 질을 높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80대 20 법칙과 레버리지의 핵심 가치와도 통합니다. 단순히 남을 착취하거나 기계처럼 효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방식이 최적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다양한 도구 중 하나가 레버리지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디어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데 응용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회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어느새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내게 맞는 일에 파고드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80대 20 법칙이 보여주는 원리가 삶의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작동이 커질수록 레버리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